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박시전. 교훈이 담긴 전래의 동화 박시전. 조선 제16대 왕 인조 임금 때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야 뮤지막이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시켜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거든 꼭 금강산에 있는 처녀와 혼인을 시키십시오. 금강산에 있는 처녀요? 네네 그러지요. 선녀는 몇 번이고 당부를 하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득춘은 아기의 이름을 시백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백이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자는 선비 한 사람이 이득춘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금강산에 살고 있는 박현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금강산에서 오셨군요. 이득춘은 금강산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못생겨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댁에 아드님과 혼례를 울렸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혼인을 시키도록 하십시다. 시백과 금강산의 처녀는 곧 혼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의 얼굴을 처음으로 본 시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얼굴은 곰보의 눈은 왕방울 같고 코는 주먹코 양어깨에는 혹까지 났어. 몸에서는 또 이 무슨 더러운 냄새야. 아이고 아버님도 너무하시지. 어디 색시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런 색시를. 더 이상 못 참겠다. 시백은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득춘은 밖으로 뛰쳐나온 아들을 불러 몹시 꾸짖었습니다. 시백아 여자란 본디 얼굴보다는 마음씨가 고와야 하는 법인데 어찌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한단 말이냐. 아버님 색시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어허 당장 들어가지 못할까. 아버님 저도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괴물같이 생긴 여자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웬 말이 그리 많으냐. 어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시백은 하늘 수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새 며느리를 처음 본 시백의 어머니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예쁜 색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런 괴물 같은 인물을 며느리로 삼습니까? 비록 얼굴은 못생겼으나 재주가 뛰어나고 덕을 고루 갖춘 아이니 두고 보시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박씨는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런 얼굴로 어떻게 시집을 왔을까? 남편 시백은 물론 아무도 박씨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씨는 할 수 없이 시아버지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뒤뜰에 작은 초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곳에서 혼자 살겠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초당을 지어주마. 박씨는 초당이 완성되자 초당 이름을 피화당이라고 짓고 그 안에서 몸종개화와 함께 살았습니다. 피화당이란 화를 피하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면 말장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인에게 가장 여위고 병들어 비실비실한 말 한 피를 꼭 300냥에 사오게 하십시오. 시백의 아버지는 곧 하인을 시켜 말을 사오게 했습니다. 하인이 시장에 나가보니 정말 비실비실한 말이 한 필 있었습니다. 이 말 얼마에 팝니까? 7냥만 주십시오. 7냥? 7냥짜리 말을 꼭 300냥을 주고 사오라고? 옳지. 그래. 나머지 돈은 내가 갖자. 하인이 사온 말을 보자 박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을 돌려주십시오. 돌려주라고? 왜? 이 말값은 300냥인데 7냥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하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 어서 가서 말값 300냥을 마저 주고 오지 못할까? 그래서 하인은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 나머지 돈을 말 임자에게 주고 왔습니다. 박씨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말에게 날마다 꽤 한데 쌀 반대를 섞어 죽을 수 없먹이도록 해라. 네, 마님. 그 뒤 3년이 지났습니다. 말은 몰라볼 정도로 살이 찌고 털가죽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오, 훌륭한 말이 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박씨는 또 시아버지 이득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중국에서 사신이 올 것입니다.
하인에게 말을 끌고 사신이 오는 길목에서 서 있게 하시면 그 사신이 이 말을 팔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값을 38,000양이라고 하십시오. 말 한 필에 38,000양이라고? 네, 중국에서 온 사신은 우리 말을 틀림없이 살 것입니다. 다음 날 하인은 박 씨의 말대로 말을 끌고 각 큰 길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오, 이렇게 훌륭한 말이 있었다니. 이 말을 나한테 파십시오. 값은 얼마나 주면 되겠소? 네, 38,000양입니다. 좋소. 내가 사겠소. 중국 사신은 그 자리에서 38,000양을 내고 말을 사갔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의 남편 이시백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개화야, 이 연적을 서방님께 갖다 드려라. 나리, 아시마님께서 이 연적을 나리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게도 연적이 있느니라. 이곳을 가져가셔야 장원급제를 하신답니다. 이시백은 할 수 없이 아내가 주는 연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말대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시백은 여전히 박 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산에서 박 씨의 친정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얘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이제 너의 나쁜 운수가 모두 풀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살거라. 정말인가요, 아버님? 그래. 내일 새벽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내가 일러준 주문을 외우면 넌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목욕을 하고 아버지가 일러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못생긴 얼굴이 점점 변했습니다. 댁은 누구신가요? 개화는 박 씨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이 방 주인더러 누구냐고 묻다니. 개화야, 나를 모르겠느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아씨인가요? 와, 선녀보다 더 예쁘군요. 이것이 내 모습이란다. 개화는 안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으리, 나와 보십시오. 아씨 얼굴 좀 보세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피화당으로 몰려나왔습니다.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 지금까지 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죄값을 다 치러볼래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모두 널 구박했구나. 박 씨의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진심으로 잘못을 누이쳤습니다. 그 무려 박 씨의 남편 이시백은 임경업 장군과 함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습니다. 북쪽의 오랑캐를 쳐부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랑캐 나라의 임금은 임경업 장군과 이시백을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임경업과 이시백을 없애버려야겠어. 그러자 오랑캐 나라 공주 기룡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두 사람을 없애겠습니다. 공주가, 네? 염려 마시고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뜻이 그렇다면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오랑캐 나라의 공주 기룡대는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기룡대가 곧 우리 집에 찾아오겠구나. 어느 날 기룡대가 정말로 남장을 하고 이시백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천연스럽게 기룡대를 맞이했습니다. 주인나리께서는 지금 안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지요. 그러지요. 그러시는 동안 약주나 한 잔 드십시오. 박 씨는 기룡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부인. 기룡대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술을 마시더니 곧 잠들어 버렸습니다. 옳지, 몸 안에 무엇을 숨겼는지 보자. 박 씨는 기룡대의 몸을 뒤졌습니다. 아니, 칼이. 박 씨가 기룡대의 몸에서 칼을 찾아내는 순간 그 칼은 저절로 박 씨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괘씸하다. 당장 멈추어라. 박 씨가 칼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칼은 그 자리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기룡대는 잠에서 깨어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은 살려줄 테이니 너희 임금에게 가서 전해라. 함부로 조선을 넘보다간 망신당할 거라고. 그러나 기룡대는 머뭇거리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구나. 바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임경업 장군의 목숨을 노리다니.
박 씨가 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기룡대를 어디론가 실어 갔습니다. 기룡대는 자기네 나라 궁전들까지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임경업과 이 시백을 없애느냐? 아버님, 박 씨의 도술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이, 개심하도다. 화가 난 오랑캐 나라는 용골대와 용골대 형제 장수를 앞세워 쳐들어왔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박 씨가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상대해주지. 애들아, 이 집에 불을 질러라. 용골대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골대의 부하들은 이 시백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박 씨가 큰 소리로 웃자 갑자기 바람이 용골대의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이쪽으로 온다. 용골대의 부하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폭풍우의 우박이 쏟아지는구나. 용골대의 부하들은 우박과 폭풍우 속에서 갈팡질팡을 했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부하들이 죽어가자 용골대는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는 점잖게 서 있었지요. 이제야 부인의 높으신 재주를 알았사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땅에 얼씬거리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용골대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알았다. 한 번만 더 이런 못된 짓을 한다면 내가 너희 나라로 쫓아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도록 하라. 여봐라, 박 씨의 공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 이시백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노라. 그 뒤 박 씨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때, 그러니까 짐승들도 말을 하던 그런 먼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비록 살림은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을 주렁주렁 거느리고 행복하게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다른 날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잠시 땀을 식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원을 청하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지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곧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샛길에 큰 함정이 있었지요. 사냥꾼이 산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소리는 그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은 함정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누가 그 속에 빠졌어? 접니다. 구슬픈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은 큰 호랑이였습니다. 나무꾼 어르신, 제발 저를 이 함정에서 꺼내주십시오. 호랑이는 큰 덩치답지 않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너는 산중의 짐승 중에서 가장 사납고 힘센 호랑이인데 내가 꺼내주었다가 잡혀먹히기라도 하면 어쩌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아무리 미련한 짐승이라도 은혜는 압니다. 저를 꺼내주시면 그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너무 사나운 짐승이어서 믿기가 어렵구나. 나무꾼 어르신네. 내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답니다. 내가 사냥꾼에게 붙잡혀 죽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마침 제 아내는 병이 들어 사냥도 못하니 제가 죽으면 자식들도 굶어 죽게 됩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나무꾼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났습니다. 함정 속에 갇힌 저 호랑이가 죽으면 그의 가족은 불행을 당하겠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해줘야겠군. 이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함정 속의 호랑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면 절대로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해치기는커녕 두고두고 은혜를 갚아야지요. 이때 호랑이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짐을 받고 안심을 한 나무꾼은 함정 속에서 호랑이를 꺼내주었습니다. 이제 함정을 벗어나 자유를 찾았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무꾼은 흐뭇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하였지요. 그런데 나무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알았던 호랑이는 배고픔을 못 이겨 눈이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단숨에 해치우려는 호랑이의 급한 야성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며칠씩이나 굶어서 배가 고파 죽겠다. 당장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나무꾼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함정에 빠져 다 죽게 된 것을 살려주었는데 구해준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도리여 잡아먹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호랑이를 함정 속에 빠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구해주면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약속이고 뭐고 우선 내가 살고 봐야겠다. 나무꾼은 호랑이와 둘이서 다투어봤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하니 이렇게 하자. 누구에게든 우리들의 경우를 물어 만일 내가 나쁘다고 하면 잡아먹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나쁘다고 하면 나를 놓아줘야 한다. 내 말이 어떠냐? 귀찮지만 이제 곧 죽을 사람의 소원이라니 들어주지. 나무꾼은 근처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보고 물었습니다. 나이 드신 큰 나무님, 우리 둘 중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나무꾼은 아름드리 늙은 나무에게 여태까지의 일을 죄다 말하고 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했습니다. 나무꾼의 이야기를 다 들은 큰 나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산에서 살면서 작은 짐승들만 잡아먹고 우리 나무들에게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 인간들은 다 자란 나무를 잘라서 제목이나 땔감으로 쓰니 우리에게는 원수지.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마침 잘 되었군. 호랑이야 저 나무꾼을 냉큼 잡아먹어라. 봐라 나이 많으신 나무 어른께서도 내가 나쁘다고 하시지 않느냐. 이제 내 밥이 되어야겠다. 이제 할 말이 없을 테지. 호랑이는 그 무서운 입을 딱 벌리고 나무꾼에게 덤벼들려고 하였습니다. 호랑이야 잠깐만 기다려다오. 한 번의 판결로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다른 이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나무꾼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좋아. 한 번 이긴 호랑이는 우쭐한 마음으로 배고픈 것도 잊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무꾼과 호랑이는 한참 걷다가 산빛 아래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를 만났습니다. 옳지 소는 사람들과 친하니까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소에게로 다가갔지요. 황소야 부지런하고 믿음직한 황소야. 억울한 내 사정을 듣고 판결을 좀 내려주렴. 나무꾼은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하고 황소에게 동정을 청했습니다. 나무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난 황소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요. 호랑이는 겨울철에 눈이 덮여 먹이를 찾기 어려울 때 간혹 소 외양간에 기웃거리는 일은 있어도 우리가 워낙 덩치가 커서 그런지 함부로 덤비지는 않아.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죽도록 부려먹은 다음에는 잡아서 고기를 먹고 가죽과 뿔까지 자기들 편리한 대로 쓰니 사람이란 은혜를 모르는 못된 동물이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호랑이가 잡아먹기로서 그걸 나쁘다고 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 그거 봐. 호랑이는 황소의 판결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호랑이야, 마지막 부탁이다. 딱 한 번만 더 물어보고 그때도 내가 나쁘다면 하늘의 뜻이려니 여기고 너의 밥이 되어주마. 어려울 거 없지. 하지만 난 배가 너무 고파.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으니 이 근처를 지나가는 짐승에게 묻도록 하자. 100번 물어도 뻔한 일일 테지만 2번씩이나 이긴 호랑이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꾼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산토끼 한 마리가 그들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배고픔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산토끼를 불러 지금까지의 일을 대충 이야기해주고 빨리 판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산토끼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요. 며칠 전에도 호랑이에게 내 친구들이 잡혀 먹혔지. 그러니까 호랑이는 우리의 원수야. 위험에 빠진 마음씨 착한 저 나무꾼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산토끼는 그럴듯한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호랑이님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무꾼 아저씨가 이 산속의 왕이신 호랑이님을 구해주었다는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이라도 빨리 판결이나 내려.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판결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먼 옛날 자라의 등을 타고 용국나라까지 끌려갔다가 간을 두고 왔다는 꾀를 내어 살아 돌아온 슬기로운 조상님의 얼을 받고 태어난 토끼는 참으로 똑똑했습니다. 호랑이님 재판이란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 나는 호랑이님이 함정에 빠진 일과 나무꾼 아저씨가 호랑이님을 꺼내주는 것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아야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호랑이님, 잠깐이면 되니까
다시 한번 직접 보여주실 수 없겠어요? 귀찮기는 하지만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다니 보여주지. 호랑이는 나무꾼과 토끼를 데리고 함정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아라. 내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만 이렇게 함정에 빠졌단 말이다.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빠지더니 벌렁들어 누우며 말했습니다. 토끼야, 똑똑히 보았지? 내가 함정에 빠진 것을 이번엔 나무꾼이 날 건져줄 차례야. 호랑이가 말하자 토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판결을 해드리겠어요. 여태까지 생긴 문제는 함정에 빠진 저 호랑이를 나무꾼 아저씨가 가엾게 여겨 꺼내준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호랑이는 함정에 그냥 있고 나무꾼 아저씨는 호랑이를 꺼내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가장 올바른 판결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난 뒤 토끼는 토실도실한 밤을 주우러 깡충깡충 산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무꾼은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고는 나무찜을 찾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도 모르는 호랑이한테 잃을 뻔한 목숨이 토끼 한 마리 때문에 살아났구나. 예로부터 토끼는 꽤 많고 영리한 동물로 이솝우화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꽤 많은 토끼 덕분에 호랑이로부터 목숨을 건진 나무꾼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보다 미련한 정승 아들. 그는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나 그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4살 때 이미 불경을 암송했고 15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정승에게는 혼인을 하고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한 우리 옥동자, 너도 이 아비처럼 높은 벼슬길에 올라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정승은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7살이 되도록 책 읽을 생각을 통 안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공부하는 게 싫어요. 이런 큰일인 걸 이대로 두었다가는 벼슬은커녕 사람 구실도 못하겠어. 그래서 정승은 나라에서 그를 잘 가르치기로 소문이 난 훈장님에게 아들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이어나갈 녀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승은 고개를 숙여 훈장님에게 꾹벅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장독 뒤에 숨어서 딴짓만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서 넙죽 엎드려 절하지 않고서. 내내 훈장님 잘 받으십지요. 쭈뼛거리던 아들은 그제야 걸어나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냐 오냐, 이제부터 내가 널 가르칠 테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날부터 훈장님은 정승이 아들을 앉혀놓고 하루하루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머리가 나쁜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따라해라. 하늘 전 따지따지. 자, 이 글자가 뭐라고 하지? 글쎄요. 그게 하늘 전인지 따지인지 가물가물한데요. 옛게 이 녀석아 100번을 읽고도 가물가물한단 말이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루황,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루황자, 이제 말해보거라. 이게 하늘 전이냐 따지냐?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뭐라고? 그렇게 외우고도 아직도 모르냐? 내 살다 너처럼 미련한 놈을 처음 본다. 소를 가르쳐도 너보다는 낫겠구나. 그런데 그만 그 말이 정승이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훈장님이 소를 가르쳐도 나보다 나을 거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승 아들은 맹한 얼굴로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정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뭐, 우리 아들이 소보다 못한다고?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내뱉는단 말이냐. 여봐라, 어서 당장 그 몹쓸 훈장을 데려오내라. 정승은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하인들은 우르르 몰려가 훈장님을 끌고 정승 앞에 대령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습니까? 정승은 불구라 푸르락해진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소보다 못하다고? 그 말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 그 말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만 입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3년을 가르쳤는데도 아직 한 글자도 깨치지 못하였기에. 그래. 그럼 소는 3년만 가르치면 한 글자 이상 깨칠 수가 있단 말이렸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끄럽다. 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3년 동안 소에게 글을 가르쳐라.
만일 3년 후에도 소가 내 아들보다 못할 때에는 내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정승의 호통에 훈장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리만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훈장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소에게 어찌 그를 가르친단 말인가? 훈장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 잠을 자면서도 걱정, 길을 걸으면서도 걱정을 하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에게 그를 가르칠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언제까지 넉넉히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어느 날 훈장님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멀뚱멀뚱 주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겠다. 영감, 정말 소에게 글을 가르치시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소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세요? 보다 못한 아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훈장님은 소의 곶비를 바짝 쥐고 하늘 높이 번쩍 쳐들면서 외쳤습니다. 하늘천. 그러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장님이 곶비를 번쩍 축혀 올리자 콧뚜레를 낀 소는 코가 아픈지 머리를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됐다. 바로 이거야. 훈장님의 머릿속에는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지를 가르쳐야겠구나. 신이 난 훈장님은 곶비를 아래로 힘껏 당기며 외쳤습니다. 따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가 머리를 땅으로 푹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됐어! 됐다! 훈장님은 곶비를 놓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여보! 이제 살았어요. 이제 살았어. 아내도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날 이후 훈장님은 날마다 곶비를 손에 쥐고 소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늘, 천, 따지.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3년이 될 즈음에는 곶비 없이 하늘, 천, 따지만 듣고도 소가 알아서 머리를 올렸다 숙였다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힘이 센 하인 5명이 몰려왔습니다. 하인들은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훈장님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어서 갑시다. 정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러느냐. 내 발로 소를 끌고 찾아갈 것이니 먼저 돌아가 있어라. 자네 소문 들었나? 정승떼가들보다 소가 더 낫다는 것을 오늘 보여야 한다는구먼. 안 그러면 훈장님이 큰 벌을 받게 된다는데. 그야 물론 들었지. 근데 설마 소가 글자를 하나라도 알기나 하겠어? 글쎄 말이야. 그런데 훈장님 얼굴 좀 보게.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닌데. 그러게 이미 다 포기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수근수근 쑥덕쑥덕 궁시렁궁시렁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떠들어댔습니다. 어느새 정승집 마당에는 구경 온 사람들로 푹적푹적 거렸습니다. 정승은 대청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자,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동안 소에게 무슨 글자를 가르쳤느냐. 훈장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소를 세우고는 멀찍이 떨어져 섰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늘천. 그러자 소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머리를 찍혀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우, 세상에, 소가 하늘 천자를 하나 봐요.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뚫어지게 소만 쳐다봤습니다. 곧이어 훈장님이 또 큰 소리로 외쳤지요. 따지. 이번에는 소가 땅을 향해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세상에 이을 수가 소가 따지도 아니. 훈장님은 앞으로 나와 정승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련님은 3년 동안 한 글자도 깨치지 못했는데 저희 집소는 3년 동안 2글자나 깨쳤습니다. 이만하면 소를 가르치는 게 낫다는 제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쿡쿡 새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정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에헴, 전 이만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훈장님은 소를 끌고 당당히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